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간센터의 김민아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간암 예방부터 치료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간암의 예방에 대한 것이고요. 모든 질병은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간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암과는 달리 간암은 정상 간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간암은 만성 간질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간이 손상을 받으면 처음에는 재생이 됩니다. 간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초기의 손상은 잘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간이 점차 회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 흉터가 간섬유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간섬유화가 오랜 기간 반복되게 되면은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경변증이 이제 공식 의학 용어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간경화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되면은 여기에서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만성 간질환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간이 나빠지지 않고 간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 간질환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이제 만성 바이러스 간염, B형, C형, 그리고 알코올 간질환,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 체액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의 대부분이 B형 간염 산모가 출산 시 신생아로 전파되어서 감염되는 수직 감염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신생아는 아직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90% 이상이 만성이 됩니다. 성인에서도 감염은 가능한데 이때는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만성화되는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B형 간염 산모에서 출산 직후에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이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시키기 때문에 이런 수직 감염의 확률이 다행히 굉장히 낮아지긴 하였습니다. B형 간염은 다행히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B형 간염 항체가 없으시면은 우리나라는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꼭 하셔서 보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접종은 0, 1, 6개월 3번을 스케줄에 맞춰서 잘 맞으셔야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만성 B형 간염 환자분이다. 이런 경우에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들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 대상인지를 파악할 때는 혈액검사, 영상검사, 간섬유화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활동성 B형 간염이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양이 많고 간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상태에서 억제하는 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약의 급여 기준이라든지 써야 되는 대상이 계속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간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면서 현재 치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치료 대상이 됐을 때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 대상으로 변화할 수가 있고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있는 환자가 비활동성이라도 할지라도 간암의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가 있으면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약제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는 목적은 B형 간염이 바이러스 증식을 하지 못하게 억제를 해서 간의 손상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간섬유화 그리고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막고 궁극적으로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비형간염 항바이러스제도 오랜 기간 약제 개발을 거듭해서 현재는 내성률이 낮고 강력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 약을 복용함으로써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비형간염 항바이러스제는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뭐 몇 달 먹으면 돼요, 뭐 1년 먹으면 돼요,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셔서 평생 드셔야 됩니다 하면은 굉장히 좀 실망하시긴 해요. 근데 이 약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가 아니고 억제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끊으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수년간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잘 억제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안 먹고 그냥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약을 끊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은 절대로 자의로 중단하거나 또 불규칙하게 복용해도 되지 않습니다. 항상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고 뭐 끊어야 되는 시점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 모두를 간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C형간염 바이러스도 B형간염처럼 혈액을 통해 감염되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수혈을 통한 감염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수혈 혈액에 대해서 C형간염 바이러스 선별 검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감염은 감소 추세이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서양에서는 주로 정맥 주사를 통한 약물 남용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아쉽게도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한 감염 경로를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C형 간염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감염 경로를 어떻게 막을까? 일단은 공용용품 중에 혈액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B형 간염보다는 C형 간염이 치료가 쉽습니다. C형 간염도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는데요. B형 간염과는 달리 치료 금기가 없는 모든 C형 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C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 완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C형 간염 치료제도 매우 놀라운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에는 주사요법으로 완치율도 낮고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인터페론 치료를 통해서 C형 간염을 어렵게 치료하던 때는 환자분들이 외래 본인이 느끼셨던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진짜 한 바닥 이렇게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발전을 거쳐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좋은 약이 나와서 2개월, 약제에 따라서 2개월 또는 3개월 약을 복용하면 거의 99%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C형 간염은 이제 완치가 되는 질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형 간염은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완치가 가능한데 그럼 치료받고 병원을 안 와도 될까요? 병원에 안 오고 싶죠. 완치됐다고 하면. 근데 이제 완치 후에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기간 동안에 간이 손상된 정도가 환자분들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기존에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간암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이러한 간경변증 유무, 간섭류화 정도, 간암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간암 감시를 위한 정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치료 감시 검사의 간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시고 정말 주치의 선생님이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꼭 다니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그렇게 자주 다니지는 않고요. 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그 정도로 감시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알코올 간질환은 만성적인 음주에 의해서 발생하고 과음하는 사람들의 약 80에서 90%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미한 지방간의 형태를 보이다가 일부에서 지방간염 그리고 간섬유와 간경변증의 단계로 진행된 경우에 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느 정도 음주를 하면 괜찮은가요? 근데 이제 흡연처럼 절대 금주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음주는 약간 사회 활동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완전한 금주를 권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적정 음주는 어느 정도인지, 고위험 음주는 어느 정도인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에서는 고위험 음주를 한 번 마실 때 여성은 5표준잔, 남성은 7표준잔 이상을 마시면서 이러한 음주를 주 2회 이상 할 때 고위험 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별로 다른 이유는 여성의 경우 음주에 의해서 간이 손상되는 정도가 같은 양을 마셨을 때 조금 높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코올 섭취량 표준장을 이제 술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그거를 계산해 놓은 표인데요. 보통 저희가 앞에서 말한 표준자는 소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량 10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뭐 백세주, 소주, 맥주, 와인 이를 이 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알코올 섭취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빈도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계 결과를 보면 고위험 음주율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30, 40대에서 높은 고위험 음주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간질환 관리는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가 금주입니다. 이론적으로 아예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이 치료인데요. 특히 이제 알코올 간질환이 심해진 경우, 간섬유와 간경변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금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방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주가 절대 어렵다면 절주, 고위험 음주를 줄이는 절주의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간염이 심해진 경우는 외래에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입원을 해서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 이식이 필요한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술을 많이 생기면 생긴다라고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외래에 오시는 이제 지방간 환자분들이 술 한 방울도 안 하는 환자분이 왜 지방간에 걸렸는지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대사이사 지방간질환이라고 함은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의 심장대사 위험 인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방간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대사 위험 인자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이상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그 질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대사 이상과 많이 동반이 되더라. 특히 당뇨와 연관이 깊더라. 그래서 명명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사 이상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상간은 이런 붉은 갈색이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반면 지방간은 지방이 축적되면서 노랗고 탁한 색을 보이고 이런 그 경계도 둔탁한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사이사 지방간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비만입니다. 비만 환자의 60에서 80%까지도 대사 이상 지방간이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나빠지지 않아요. 지방간에서는 간암이 안 생겨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간도 지속되면 지방간염, 간경변증,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은 아직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서 생활습관 개선, 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설마 체중을 감량한다고 간이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체중을 감량해서 간에 있는 지방을 빼내는 것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이때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 자체는 지방간에 좋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제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운동선수만큼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총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체중을 7에서 10% 이상 감량을 했을 때 지방간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사진인데요. 체질량 지수를 6개월간 약 7% 감소했을 때 이제 간 내에 있던 지방이 모두 MRI상에서 감소한 소견을 보였고 앞에서 말한 간섬유화 역시도 체중 감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동반되는 대사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가 없는 경우가 가장 좋지만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경우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예후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간질환의 종류와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만성간질환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심해지기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검진으로도 기본 간수치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검사법이고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간섬유화 검사까지 하면은 기본 간 검사는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간암 예방이 왜 만성간질환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다 아시겠죠? 네. 다시 요약하자면 만성간질환을 잘 관리하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간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본인이 만성간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성간질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할지 어떤 치료를 할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